채권 같은 경우 살 때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파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채권과 다양한 종류의 채권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통 부동산을 이제 집이 많으신 분들 제가 이제 부자들 만나보면 그분들은 한두 군데 부동산하고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네트워크화 시켜놓고 좋은 물건이 나오면 연락을 해달라고 했을 때 좋은 물건이 나오면 덥석덥석 사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증권사를 몇 군데 그냥 얘기를 해놓으세요. 채권이 나오면 얘기를 해다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럼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 요 정도 개월이 남으면 금리가 어떻구나. 요건 좀 어떻구나. 이런 감을 좀 잡으신 다음에 요즘에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또 선수들은 장외에서 이번 달 들어서만 개인들이 2조 원 넘게 채권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만기가 짧은 단기채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고 하는데 요게 기회라고 보는 거죠. 왜 단기채를 투자하기 좋다고 보는 걸까? 위험한 점은 없는 걸까? YG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단기채 얘기하기 전에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가요, 소장님. 네. 이거 지금 고물가 해지 수요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비트코인 더 올라갈까요, 여기서? 일단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올라가게 된 해석인데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급 요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현물 ETF 상장에 대한 어떤 가능성 네. 이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요. 가격이 올라간 시점이 바로 이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물론 현재 지금 전쟁 상황이기도 하고 미국에 있어서의 또 경기 둔화 우려. 그러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또 밤새 네.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올라갔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시점이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했다라면 반작용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이전부터 현물 ETF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것은 수급을 불러올릴 수 있는 선취매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고 해석을 할 때 다양한 해석은 물론 가능해요. 근데 과거에 내피셜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그걸 촉발한 시점이 과연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보려고 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러다 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꼭 그러다 말 수도 있다라기보다는 선반영이다라는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반기에도 현물 ETF가 상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네. 그때도 올라갔다가 이산이 아닌가벼 안 된다고 하니까 다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과거 경험들이 있는 상태인데 이제는 가시권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경우죠. 그러면 현물 ETF가 생기게 되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 네. 아니야? 라는 건데 우리가 얼마 전에 포스코 ETF가 상장된 사례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스코 ETF가 상장이 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었던 모습들이죠. 그러면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포스코 ETF랑 차이점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포스코 그룹주 ETF 같은 경우는 포스코 그룹주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 ETF는 뭐가 다르냐? 현물 ETF는 비트코인 사면 되지 왜 굳이 ETF를 사느냐라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을 우리가 직접 사기 두려워했었던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전성이라 그런지 이 거래에 대해서 누가 다 보증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게 ETF가 되면 이건 증권거래소가 보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같이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사는 것보다 현물 ETF를 사면 되죠. 이건 나중에 거래소가 파산이 되건 무슨 문제가 되든 내가 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보수적인 투자자들도 들어올 수 있고 특히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바라고 있는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거래소가 보증을 하게 되면 들어올 수도 있는 수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현명해지셨고 발빠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것처럼 정작 수급은 들어올 거예요. 만약에 이게 상장이 되면 수급이 들어올 텐데 거기에다 내가 이것을 딱 쏟아붓고 나와야지라고 하는 선침해들도 일부 있다라고 우리가 보기는 해야 되겠죠. 네. 물론 ETF가 얼마만큼 자금이 들어오고 얼마만큼 이 가격을 끌어올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담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최소한 어느 정도는 선침해가 이미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망이 엇갈리고 우리가 먼저 경험하기로는 급등할 것 같았는데 다시 떨어지기도 했었잖아요. 반대의 상황도 있었고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앞서서 추동훈 기자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저자는
비트코인 투자로 성공하려면 DCA 전략을 활용해라. 이거 무슨 전략이에요? 이 부자 아빠라는 분이 이제 일본 분인데 네. 우리가 어떤 얘기들을 할 때 과연 그분이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를 보는 것이 중요해요. 뭐 차영주가 기존에 뭐 2차 전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니면 뭐에서 얘기했느냐라고 보는 건데 이 기요사키라는 이 부자 아빠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를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이 아버님은 코인을 좋아하는 아버님. 네, 코인을 네. 그동안에 한 번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 번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신 네. 분이 하지는 않으셨어요. 비트코인 떨어질 때도 사모하라고 얘기하셨던 분이니까 그걸 일단 감안하시고요. DCA 전략은 뭐냐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전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적립식 투자를 할 때 흔히 쓰는 방식이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한 가지 주식이 됐던 이 코인이 됐던 사게 된다라면 그 코스트 에버리지 그러니까 이제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립식 투자에 대해서 원래 이것을 주창하신 분은 이 기요사키가 아니라 에들슨이라는 우리나라의 안전한 투자법이라는 책이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를 주창하신 분이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그것을 여기에다가 비트코인에다 적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시간과 그다음에 꾸준한 현금 흐름이 있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매달 월급 받아서 일정 부분 산다라는 건데 네. DCA 전략이 성공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는 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변동성이 클 때는 DCA 전략이 유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우상향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게 나중에 계속해서 물려 들어가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비트코인은 요 정도 정리를 하고 최근에 단기채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대요. 미국 장기채 국채 금리가 너무 올라가서 우리 걱정이다라고 했는데 단기채는 뭔가요? 예, 이건 국내 투자자분들인데요. 단기채는 상환 기간이 1년 내지 2년 이하의 채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채권을 1년 단위로 발행하지 않고 뭐 5년, 10년 단위로 발행하지만 이것이 이제 기간이 도래해 가지고 만기가 1년 내지 2년 정도 남으면 이제 단기채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부채를 따질 때 장기 유동성 부채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거는 많은 분들이 장기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갚아야 되는 부채로 오해하고 계시지만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도래한 거예요. 이제 언제 발행된 것은 상관하지 않고 1년 내지 2년이면 만기가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인분들이 투자한다라는 것은 그 만기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채권 투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듀레이션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듀레이션이라는 것은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오고 따라서 그 채권 가격이 변동하는 것을 이제 하는 건데 이거는 기관 투자자들의 영역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내가 그 이자를 이제 취득한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오래전에 한 것은 금리가 낮은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듀레이션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것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고 10월 한 달 동안에 개인분들이 채권에 순매수한 게 약 2조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네. 이 중에서 단기채 비중이 약 40% 정도 당했습니다. 그러면 8천억을 단기채에 투자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 나머지 1조 넘는 금액이 이제 장기채에 들어간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집을 구입한다라든지 자동차 구입할 때 그 채권 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액이지만. 그래요? 그거 그냥 묵혀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할인 안 하시고. 할인 안 하시고 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워낙 또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채권 투자는 듀레이션 전략 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게 40%까지 올라간 것은 좀 이례적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거고 가장 인기 있는 게 국고 3년물. 국고 3년물이 가장 인기 있는 물건이라고 그래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금리 상황도 그렇고 국고니까 이건 뭐 믿을 수 있는 부분들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두 가지 특징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현재 원금 회수 기간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1년 내지 2년 정도라고 했지만 뭐 3개월 남은 거, 6개월 남은 거 이런 거 증권사에서 줄 서서 사가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네. 미리 예약도 걸어놓고 그런 거기 때문에 뭐 1년 금리가 국고채가 뭐 6개월 단위의 5%다. 그럼 1년에 연 6%니까 6개월 막혀놓고 2.5% 받으면
이거 뭐 나쁘지 않죠. 원금도 보장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되고 또 채권 ETF도 인기예요. 다양한 채권 ETF들이 있는데 거래량도 지금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또 수시로 매매가 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수료도 거의 뭐 붙지 않는 상태에서 듀레이션 전략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오히려 실물을 사는 것보다는 채권 ETF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ETF라는 게 다양한 파생 상품을 안전하게 만들어내는 하나의 효과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네. 비트코인 ETF도 얘기를 했는데 채권도 ETF를 통해서 매매를 하게 된다라면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다라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는 이걸 듣다 보니까 나는 요거 괜찮을 것 같다. 증시가 요새 어려운데 난 채권으로 가봐야지 하는 분들은 단기채를 사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돼요?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사를 일단 한번 방문하셔서 이제 설명을 좀 들으실 필요는 있겠죠. 그렇지 않고 바로 이제 우리가 채권 같은 경우 할 때 증권사 여러분들이 지금 MTS라든지 모바일 이런 거 깔려 있다라든지 아니면 은행 웹 같은 거 있으면 거기서부터도 매매가 가능하긴 해요. 그런데 거래 방법을 잘 모른다라면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이제 매매를 하실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 소액 채권을 하는 대형 증권사들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것은 이제 문의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니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리테일, 그러니까 지점에서 소액 채권을 파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 소액 채권이 없으면 수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본사에서 이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미리 얘기를 해놨다가 나 이런 채권들이 좀 나오면 좀 연락을 해다오라고 예약을 걸어놓으시면 영업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좋아합니다. 먼저 연락해드립니다. 어차피 그들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실적이니까. 실적이니까 그런 것들 잘 이용하시면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채권 같은 경우 살 때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파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채권과 다양한 종류의 채권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통 부동산을 이제 집이 많으신 분들 제가 이제 부자들 만나보면 그분들은 한두 군데 부동산하고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네트워크화 시켜놓고 좋은 물건이 나오면 연락을 해달라고 했을 때 좋은 물건이 나오면 덥석덥석 사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증권사를 몇 군데 그냥 얘기를 해놓으세요. 채권이 나오면 얘기를 해다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럼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 요 정도 개월이 남으면 금리가 어떻구나. 요건 좀 어떻구나. 요런 감을 좀 잡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연락이 왔을 때 요거는 다른 데보다 0.1을 더 주네. 0.1을 더 주네. 요런 감을 익히신 다음에 사시는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재테크의 중요한 요소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한두 군데 거래하는 데와 거래하겠다라는 건데 오히려 부자일수록 아까 부자 아빠 얘기를 했습니다만 발이 빠르고요. 정보 네트워크가 빨라요. 다른 건 몰라도 진짜 부지런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들 뭐 그렇다고 해서 매번 거기에 신경을 곤두설 게 아니라 한번 점심시간에 마음 먹고 한 두세 군데만 네트워크를 형성해 놓는다 하더라도 한 30분 정도면 두세 군데 가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노력을 하시는 것이 우리가 사소하지만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부자파 기요사키 책에도 나온 내용이에요. 저도 네. 옛날에 한번 읽어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 부인도 재테크 굉장히 잘하는 분으로 유명하죠. 재테크 강사. 근데 이게 앱을 매일매일 들어가 보시는 것도 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매일매일 보시잖아요. 이렇게 열어서 뭔가 재밌는 영상 이런 거 보시는데 은행 앱이나 증권사 MTS를 매일 들어가 보시면 특판하는 채권들이 나와요. 그때그때 굉장히 좋은 조건의 채권들이 뭐 예컨대 산금채 같은 거 한정판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적절한 투자법. 우리가 이게 주식하고 비교를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6대4 전략 이런 것들도 있고 주식하고 비교했을 때 채권이 매력이 있느냐 뭐 요즘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주식하고 비교하면 개인이 하기에 채권이 나아요? 주식이 나아요? 그건 성향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주식 이론적으로 보면 지금 채권 금리가 5%면 주식에서 5%씩 내기 어렵죠. 그러면 채권이 낫죠. 그런데 주식은 한 방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 한 방을 보고 주식 투자하지 내가 5% 보고 주식 투자하지는 않아요. 근데 5%만 돼도 양반이죠. 사실. 양반이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심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방송용 용어지만 실질적으로 주식하시는 분들이 야 나 5%만 먹을래 주식
그러니까 제가 증권회 다닐 때도 처음에 상담할 땐 다들 그러세요. 은행 금리보단 좋아요라고 얘기하지만 5분이 지나면 그분의 속내는 뭐냐면 자 내일 상한가 7종목을 알려주세요라는 게 심리예요. 자 그건 뭐 그거고요. 그걸 알면 아침에 출근 안 하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채권을 누가 하느냐라고 했을 때 목돈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아이 학자금을 마련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한 2년 있다가 우리 아이가 이제 학교를 뭐 고등학교를 간다라든지 대학을 간다 이거를 했는데 만기가 됐어. 그러면 이제 2년 동안 돈을 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2년 만기가 남은 채권을 사는 거예요. 이런 건 좋아요. 그걸 가지고 주식을 한다? 그건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용처가 뚜렷한데 딱 그 기간 동안 굴릴 수 있는 목돈이 있다라면 들어가 보시는 이런 거 것들은 괜찮다. 채권을 여러분들 이용하시는 게 그런 걸 이용하시는 게 채권이에요. 한 1,000만 원이 있는데 내가 6개월 뒤에 뭔가를 이걸 써야 돼. 네. 3개월 뒤에 써야 돼라고 한다라면 은행에 3개월, 6개월 나눠봤자 이자가 그렇게 세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계산하셔야 되는 것이 5%라고 하는 것은 연입니다. 3개월을 연으로 두게 된다라면 5% 해봤자 한 1% 별로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채권은 그런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투자하는 것이지 정말 1%? 야 이거 뭐 정말 하루면 벌 수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하시는 건데 네. 1%가 깨진다는 거 각오하고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용처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실적으로 채권을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여유가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물론 이제 거액 자산가분들께서는 이걸 오랫동안 활용해 오셨었고 채권에 대해서도 전문가이시여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나는 정말 돈도 없어. 그런데 내가 무슨 채권 투자야?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가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집을 옮기기 위해서 목돈이 있는데 요거를 몇 개월 동안 1년 동안 굴려야 된다? 그걸 가지고 오히려 주식하시려고 생각하시는 유혹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제가 현장에 느끼는 그건 네. 위험해요. 그건 네. 위험하고 이런 분들이 채권을 알아보게 되면 채권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권은 원금이 보장되면서 어쨌든 이자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 만기가 정해져 있다. 이게 강점인 것 같은데 자, 최근에 증시에서는 우리 차영주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빚을 내서라도 여기 투자를 해보겠다. 정말 한 방을 노리고 들어갔다가 반대 매매 당했다. 이런 분들이 많은 모양이죠. 이게 지금 역대급입니다. 원래 하루에 한 500억 정도는 이게 항상 있었던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5천억 수준으로 10배가 늘었는 건데 이게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반대 매매를 맞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월요일 날 내가 아까 추동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월요일 날 미수로 그러니까 내가 내 돈이 1,000만 원이 있으면 2,000만 원까지 주식을 대략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3일 수도 결제이기 때문에 수요일 날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주식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매매하는 게 미수거래예요. 그러면 갚지 않으면 목요일 날 아침에 동시효과 때 하한가로 이제 그 반대매가 나가는 건데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보면 반대매 맞는 걸 하한가니까 네. 하한가에 안 맞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돈을 메꾸든지 아니면 수요일 날 팔면 돼요. 이게 이제 회피 물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회피 물량이 더 많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수요일 날 차라리 내가 종가에라도 파는 게 낫지. 그쵸. 목요일 날 하한가에 팔리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팔지 않고 반대매를 맞았다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뭐 한 번 더 베팅을 노리는 거죠. 그날 아침에 상한가에 체결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물량은 작은 거예요. 그래서 5천억이 큰 게 아니라 회피 물량이 이거야 최소한 이건 제 뇌피셜인데 네. 10배는 될 거예요. 아유, 그렇게 말씀 들으니까 무섭네요. 그러니까 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시장이 밀리는 이유가 원래 월요일 날 이거 사신 분들이 월화는 안 팔아요. 올라가면 팔지. 수요일까지 사람이 기다리죠. 그러면 수요일 날 아침에 주가가 좀 올라가면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눈치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이고, 최근에 개인 매도 물량이 왜 쏟아져 나오는지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신중하게 시장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